어제 2026년 4월 17일 삼성전자가 창사 57년 만에 처음으로 과반 노조를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가 삼성 반도체의 모든 숫자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과반 노조가 처음 꺼낸 요구는 영업이익의 15%, 약 44조입니다. 작년 배당의 4배, 올해 R&D 예산보다도 많은 돈이에요. 왜 단순 임금 협상이 아니라 삼성의 성과급 30년 공식부터 HBM 협상력까지 한꺼번에 흔드는 사건인지 어제 이전과 이후를 숫자로 비교해 드릴게요. 먼저 지금 삼성전자가 어떤 상태인지부터 짚어볼게요. 2026년 1분기 삼성전자가 분기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을 찍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분기 단위로 벌어본 돈 중에 가장 큰 숫자예요. 더 놀라운 건 이 한 분기 이익이 2025년 한 해 동안 번 43조 6천억 원을 이미 넘겼다는 점이거든요. 1년치를 석 달 만에 벌어버린 겁니다. 바깥 날씨로 치면 완전히 한여름이에요. HBM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고 범용 디램 가격은 올해 전년 대비 2배 넘게 뛴다는 전망까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호황의 여름에 서 있는 바로 그 집안에서 지붕이 뜯기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17일, 어제요. 삼성전자가 창사 이후 처음으로 과반 노조를 갖게 됐거든요. 이 문장의 무게를 이해하려면 어제 이전의 삼성이 어떤 회사였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후 꽤 오랫동안 노조 없는 회사를 정체성처럼 가지고 있었어요. 2020년에 이재용 회장이 직접 무노조 경영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고 선언했고 그 뒤로 노조는 존재했지만 교섭력은 약한 상태였습니다. 과반이 안 됐거든요. 그동안 직원 보상은 30년 가까이 EVA라는 한 가지 공식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까지 빼고 남은 회사가 진짜로 만든 순부가 가치, 그 숫자의 20%를 성과급 재원으로 잡고 개인 한 사람에게 가는 금액은 연봉의 최대 50%를 못 넘게 상한을 걸어두는 구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회사가 잘 돼도 내 연봉의 절반 이상은 성과급으로 못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상한과 자본 비용이 얼마인지는 회사만 안다는 불투명성, 이 두 가지가 30년 동안 유지되어 온 보상의 기본값이었습니다. 바로 이 공식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건데 비교 대상을 하나 보면 감이 더 정확하게 옵니다. 길 건너 SK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는 이미 작년 9월에 PS 상한을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그대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이 기준은 앞으로 10년 동안 적용됩니다.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로 계산하면 이 재원이 약 25조 원 규모예요. 1인당 평균으로 치면 7억에서 8억 원 선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 직원 한 명이 EVA 상한에 걸려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과 옆 회사 같은 연차 직원이 받는 금액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타이밍 하나. 삼성 사측이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낸 게 4월 16일, 과반 노조가 공식 출범한 게 그 바로 다음 날인 4월 17일입니다. 어제 오전까지는 파업이 현실적으로 큰 힘을 못 가졌던 회사가 어제 오후부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과반이라는 단어 한 글자가 왜 30년 공식을 통째로 끝내는 신호인지 지금부터 3개 단서로 따라가 볼게요. 첫 번째 단서는 과반이라는 이름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볼게요. 과반이라는 단어, 그냥 노조 규모가 좀 커졌다는 뜻 아니냐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 한 글자가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여는 스위치예요. 숫자로 보면요. 삼성전자 국내 임직원이 12만 8,881명입니다. 이 중에서 반도체 DS 부문이 약 7만 명 수준이고요. 전국 삼성전자 노조 조합원 수가 어제, 그러니까 4월 17일을 기점으로 22.9만 명의 절반을 넘겼어요. 어제까지는 노조가 있어도 일부 직원의 목소리였다면 지금부터는 전사, 과반의 법적 대표가 된 겁니다. 교섭 대표권이랑 단체 협약 체결권이 법적으로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단협 체결권이 뭐냐면 회사 전체 임금이랑 근로조건을 바꿀 수 있는 법적 권한이거든요. 어제 이전엔 합법 파업을 해도 실효성이 낮았는데 오늘부터는 파업 자체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쟁의행위 투표 결과가 93% 가결로 나왔어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파업 예고가 걸려있고 4월 23일에는 총결기대회에 조합원 3, 4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7만 명짜리 DS 부문에서 3, 4만 명이 거리로 나온다는 건 과반 노조의 첫 시위력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사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어제 하루 전인 4월 16일, 회사는 서울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노조는 이걸 선전포고로 규정했고요. 손실 규모로 보면 노조 쪽은 18일 파업 시 30조 원이 날아간다고 주장하고 사측 가처분 서류에는 1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명시돼 있어요.
양쪽이 공식 문서에서 인정한 최저치만 잡아도 10조입니다. 이건 2025년 삼성전자 총배당 11.1조 원이랑 거의 같은 규모예요. 파업 한 번의 최저 손실이 주주 400만 명한테 1년 동안 나눠준 배당 전액과 맞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노조 규모가 절반을 넘었다는 건 식당에서 주방 인력 절반이 멈추면 영업 자체가 안 되는 것과 같은 구조예요. 홀서빙 몇 명 빠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주방이 멈추면 손님을 받아도 음식이 안 나가잖아요. 삼성 반도체 공장이 딱 그 구조로 들어간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노조분들의 요구는 30년 쌓인 불투명한 EVA 구조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만 주주와 시장 입장에서는 리스크로 번역되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라는 사실이랑 그게 주가 HBM 협상력, 납기에 미치는 충격이 크다는 사실은 동시에 성립합니다. 우리가 지금 볼 건 후자 쪽이에요. 두 번째 단서는 과반이 요구하는 그 44조가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입니다. 두 번째 단서로 넘어갈게요. 과반 노조가 테이블 위에 꺼낸 첫 번째 요구, 바로 그 44조라는 숫자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44조? 너무 큰 거 아닌가? 진짜 줄 수 있는 돈이긴 한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숫자가 왜 나왔는지, 그리고 이 숫자가 진짜로 노리는 게 뭔지를 풀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숫자로 보면요, 노조 요구는 영업이익의 15%입니다. 2026년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약 297.5조 원이니까 15%를 곱하면 44.6조 원. 언론에서 40조, 45조 이렇게 표현되는 그 숫자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공중에서 뽑은 액수가 아니라 회사가 벌 돈에 딱 비례한 구조입니다. 이 44.6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회사가 이미 쓰고 있는 다른 돈들과 나란히 세어볼게요. 첫 번째, 2025년 총배당 11.1조 원. 삼성전자가 400만 명에 가까운 전체 주주에게 1년 동안 나눠준 배당금 전부를 합친 금액이에요. 노조 요구 44.6조는 이 배당 총액의 약 4배입니다. 두 번째, 2025년 R&D 투자액 37.7조 원. 삼성전자가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한 해 동안 쏟아부은 연구개발비죠. 44.6조는 이 R&D 예산보다 18% 많습니다. 세 번째, 2026년 상반기에 의결한 자사주 소각 16조 원. 주주 환원 재원이요. 44.6조는 이 소각 규모의 2.8배입니다. 배당의 4배, R&D보다 많고 자사주 소각의 3배 가까이. 한 해 임직원 성과급 한 항목에 이 정도 재원을 꽂아달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사측은 당연히 그 정도는 어렵다고 하고 그 대신 다른 카드를 내밉니다. 사측 대안이 재밌는데요. 메모리 사업부 1인당 평균 5.4억 원 성과급, 재원은 영업이익의 10%, 그리고 기존 OPI를 EVA 20%냐, 영업이익 10%냐 직원이 직접 고를 수 있게 해주는 선택제까지. 임금 6.2% 인상도 얹었어요. 언뜻 계산만 해도 총액은 사측 안이 노조 요구보다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금 지급 기준으로만 보면 사측이 제시한 돈이 더 큰 구간도 있어요. 잠깐, 그럼 여기서 떠오르는 질문 하나. 왜 사측은 더 큰 돈을 제시하고도 노조가 안 받는 걸까요? 여기가 이 파트의 핵심입니다. 노조가 진짜 원하는 건 돈의 크기가 아니라 돈을 계산하는 공식 자체예요. 30년을 버텨온 EVA 방식은 영업이익에서 자본 비용을 빼고 그 20%를 재원으로 쓰고 개인 연봉의 50%를 상한으로 막아놓는 구조입니다. 직원 입장에서는 자본 비용이 얼마인지 회사가 알려주지 않으니 불투명하고 아무리 회사가 잘 벌어도 내 연봉의 절반에서 뚜껑이 닫혀 있어요. 이걸 영업이익 직접 연동으로 바꾸고 상한을 없애달라. 이게 진짜 요구입니다. 이건 연봉 협상이 아니라 월급 명세서 양식 자체를 바꿔달라는 요구입니다. 올해 얼마를 더 줄래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돈이 어떤 공식으로 흘러오게 할래를 묻는 거예요. 비교 대상은 이미 나와 있죠. 바로 옆집 SK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2025년 9월 임단협에서 PS 상한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재원은 매년 영업이익의 10%, 통째로 PS로. 이 기준이 앞으로 10년 적용돼요. 삼성노조가 지금 요구하는 영업이익 직접 연동 플러스 상한 폐지가 하이닉스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돌아가고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노조는 사측의 총액이 더 크다 제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올해 한 번 목돈 주고 공식은 그대로 둔다는 얘기 아니냐? 호황일 때는 상한 50%가 현장 몫을 잘라내고 불황이 오면 EVA 계산상 재원 자체가 줄어든다. 결국 하방은 주주가, 상방은 근로자가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하방은 근로자가, 상방은 주주가 가져가는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을 바꾸는 싸움인 거죠.
44.6조라는 숫자가 터트린 건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테이블 위에 못 올랐던 EVA 공식 자체예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서는 이 파업이 한 번이라도 터지면 벌어지는 연쇄 반응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단서로 넘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파업 좀 하면 손해보는 거지. 다른 파업이랑 뭐가 그렇게 달라? 그런데 반도체 공장은 좀 달라요. 자동차 공장은 파업 끝나면 특근으로 만회합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한 번 꺼진 공정을 다시 데우는 데만 며칠이 걸려요. 말 그대로 공장을 껐다 켰다 할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숫자로 보면요. 반도체 라인은 먼지 하나 없게 온도랑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 그러니까 클린룸에서 돌아가잖아요. 이 항온항습이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안정화되는 데만 2-3일이 걸립니다. 그 사이 공정 중이던 웨이퍼는 장당 수천만 원짜리인데 전량 폐기고요. 노광 장비 중엔 대당 최대 5천억 원짜리도 있어서 전원이 한 번 내려가면 복구에 몇 달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과거 사례를 보면 감이 오시는데요. 2007년 기흥 공장에서 4시간 정전이 났을 때 피해가 400억 원이었어요. 2018년 평택은 고작 30분 정전에 500억 원이 날아갔고요. 이게 사고로 멈춘 경우인데 파업은 사이즈 자체가 다릅니다. 노조는 18일 파업 시 20, 30조 원 손실을 이야기하고 사측도 법원에 낸 가처분 서류에 10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적어놨거든요. 가장 낮게 잡은 10조라는 숫자조차 2025년 삼성이 1년 내내 푼 총배당 11.1조와 거의 맞먹어요. 상반기 자사주 소각 16조와 비교해도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이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금액보다 구조예요. 지금 HBM, AI 칩에 붙어서 기억을 담당하는 고성능 메모리 말이죠. 이게 더 이상 분기마다 가격이 충춘해 시황장사가 아니라 3, 5년짜리 계약 산업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HBM사는 이미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사이에서 스택 한 개당 500달러 중반, 우리 돈으로 76만 원 선에서 합의된 상태고 삼성이 같은 값을 받아내려고 협상 중이에요. 엔비디아는 아예 공급사에 선수금까지 꽂아주고 있어요. 하이닉스가 받은 선수금이 7천억에서 1조 원대로 알려져 있잖아요.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장기 계약에는 공급자가 납기 못 맞추면 역으로 책임진다는, 그러니까 갑을 역전 조항이 같이 붙어요. 파업으로 라인이 한 번만 멈춰도 이 조항이 바로 발동됩니다. 비싸게 팔 협상력을 확보하려고 들어간 계약이 오히려 삼성을 올가매는 족쇄가 되는 거예요. HBM 가격 협상력이 파업 한 번으로 뒤바뀔 수 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표면입니다. 진짜 폭탄은 지금부터예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진짜 폭탄. 이 모든 걸 중국이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표면이에요. 국내 노사 이슈, 파업 리스크, HBM 계약 연쇄. 그런데 진짜 폭탄은 지금부터입니다. 이 모든 걸 옆에서 아주 조용히 보고 있는 쪽이 있거든요. 바로 중국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중국이 굴리는 국가집적 회로산업 투자기금 3기, 흔히 대기금 3기라고 부르는데 규모가 약 70조 원입니다. 2025년부터 이미 집행이 시작됐어요.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느냐? 우선 중국 메모리 대표주자 CXMT가 허페이 기존 공장 대비 2~3배 규모로 상하이에 신공장을 짓고 있는데 2026년 하반기에 장비 설치, 2027년 양산이 목표입니다. 더 중요한 건 CXMT가 12단 HBM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사이 양산하겠다고 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기술 격차는 약 4년. 낸드 쪽 YMTC도 우한 3공장 가동을 2027년에서 2026년 하반기로 앞당겼고 신규 캐파의 절반을 디램에 할당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중국이 메모리 3강의 문턱을 넘는데 남은 시간이 딱 4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삼성 안에서는 44조를 어떻게 나눌지를 놓고 6주 넘게 싸우고 있습니다. 안에서는 지붕을 놓고 싸우는데 옆집에서는 우리 설계도를 그대로 베끼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에 인재 유출 라인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 2월 17일 일론 머스크가 X에 태극기 16개를 달고 테슬라 코리아 AI 칩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직접 올렸어요.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는 자체 팩 구상도 언급했고요. TSMC는 6년차 엔지니어 연봉과 성과급이 약 2억 3,500만 원 수준이고 마이크론은 한국 인재한테 현 연봉의 2배의 성과급 12%, 여기에 RSU 최대 2억 원을 얹어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요, 연 순이익의 1%를 전 직원 RSU로 뿌려요. 그 결과 이직률이 2.5%, 삼성 대비 약 4분의 1입니다. 지금 영상 원본 화자의 비율을 그대로 빌리면 여름이지만 겨울이 오면 어떡할 거야예요.
1분기 57조라는 사상 최대 실적, 이게 여름이거든요. 그런데 4년 뒤 중국이 HBM과 디램에서 따라붙고 그 사이 핵심 인재가 테슬라, TSMC, 마이크론, 엔비디아로 빠지면 그때는 성과급을 44조 주겠다고 해도 줄 이익 자체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진짜 폭탄은 여기에요. 어제 출범한 과반노조와 EVA 구조 충돌이 단순한 국내 노사 이벤트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에 남은 4년짜리 타이머를 직접 깎아먹는 사건이라는 점. 협상이 길어질수록 중국은 시간을 버는 구조인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지금부터 내 포트폴리오가 무엇을 체크해야 하는지 숫자 3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인데요. 지금부터 제 포트폴리오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뭘 체크해야 하는지 숫자 3개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로 예고된 총파업쟁의 일정이 실제로 확정되는지입니다. 과반노조 출범으로 파업의 법적 지위가 확보된 지금, 이 일정이 그대로 굳어지는지, 조율되는지가 단기 리스크의 핵심 지표예요. 쟁의 일정이 확정 국면으로 가면 그 구간 안에서의 비중 확대는 일단 유예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둘째, 사측과 노조의 구조 협상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입니다. EVA 20% 방식을 유지하는지, 영업이익 직접 연동으로 넘어가는지. 이건 총액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반도체의 원가 구조 자체가 바뀌는 문제거든요. 구조 합의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찰 구간으로 두는 게 안전합니다. 셋째, HBM 장기 공급 계약 수주 뉴스예요. 특히 엔비디아 HBM4 정식 공급 확정이 뜨면 긍정신호,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경고신호입니다. 이건 중국 타이머와 직결돼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제 이전엔 삼성전자를 볼 때 실적만 보면 됐습니다. 오늘부터는 실적 풀트, 노사구조 풀트, 중국 타이머, 이 세 축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사상 최대 분기 57조를 마냥 축하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숫자가 마지막 봄일지, 구조 리빌딩의 시작일지가 지금 이 순간 결정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가 있다면 지금 뉴스에서 찾아볼 건 실적이 아니라 교섭 일정입니다. 구독해두시면 이 흐름 계속 추적해드릴게요.